천도제를 하던 중에 나를 보고 나와서 중앙에 앉아라 하시더니 춤을 추고 있던 무당이 손에 쥔 대나무 가지를 내 몸에 여러 번 쓸어내리며 춤을 추길래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다른 무당이 어머니가 오셨다 앉아서 있으라는 거다. 이 무당이 뭐 하나 싶던 순간에 나에게 하는 말이 너 이혼했냐? 헉. 나도 모르게 숨이 턱하고 막혔다. 그리고 곧바로 네 라고 짧게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1억은 줬냐? 순간 난 얼음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서만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이 말이 나오니 내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1억이라는 숫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이 넘게 살면서 어떠한 누구와 얘기해본 적이 없던 얘기인데 여기서 그 말이 튀어나오니 앉아있던 내가 폴짝 뛸 만큼 소름이 돋고 온몸이 떨리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하는 정말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을 여기서 겪으니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그럼 이젠 됐다 하면서 무당이 내 몸을 안으며 내 등을 토닥거리더니 나보고 고생했다 라며 무당이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안 울고 어찌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었겠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울었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눈물 닦고 어머니 가신다면서 인사하라 는 거다. 화들짝 놀라서 두리번거리니 천도제 할 때 준비했던 꼬마 여자 한복을 들고 있었고 그곳을 보고 인사하라는 거다.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꾸벅하며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며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는 말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핏바랜 사진 한 장,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된 오래된 반지, 그리고 제 인생의 촉새처럼 느껴졌던 1억 원이라는 숫자, 이 세 가지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웠던 거대한 사건의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전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제 머릿속과 가슴속의 흑백 사진처럼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소름 돋았던 그리고 가장 아팠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살아오면서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저와 제 전 아내의 첫 만남은 참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어느 가을날이었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기분 좋게 선선했으며 노을에 붉게 물든 하늘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작은 모임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아내의 웃는 모습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조용하지만 힘있는 말씨도 온화했고 그날따라 대화가 어색함 없이 술술 이어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주말엔 보통 뭐 하세요? 같은 닳고 다른 질문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고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를 미소가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없는 활기와 생동감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아내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이 오히려 매력으로 느껴졌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결혼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만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쾌활하고 시원시원한 분들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조용하지만 속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어색한 웃음과 함께 덕담이 오갔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 날 예식장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미소와 수많은 하객들의 웃음 그리고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은 정말 꿈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밥 짓는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고단했던 하루를 나누며 웃곤 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 저 멀리 보이는 우리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한 국물 냄새와 다녀왔어요 하는 아내의 미소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서로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잔잔한 호수에 아주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는 순간처럼 처음의 파문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파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와 아내의 성격은 물과 기름처럼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단정하고 계획적이며 절약을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집안은 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냉장고 속 식재료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셨죠. 반면 아내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물건을 사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며칠씩 방치되기도 했고 가끔은 계획 없이 큰돈을 쓰는 모습에 제가 내심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그 다름이 어머니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커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할 때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는 이렇게 기름을 살짝만 둘러야 느끼하지 않고 맛이 나 하시며 당신의 평생 노하우가 담긴 전통 방식을 고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머님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기름 넉넉히 두르고 빨리 부치는 게 편해요. 라며 자신만의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말다툼은 해마다 반복되었고 그 안에는 단순한 조리법의 차이가 아닌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얇은 종이 위에 펜을 너무 세게 눌러 글씨를 쓰면 그 자국이 뒷면까지 깊게 파고들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편을 들면 아내가 서운해했고 아내의 편을 들면 어머니께서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섭섭해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곰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몇 년이 지나면서 아내의 생활 패턴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가끔은 새벽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새벽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이미 잠든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는 또 무사히 끝났구나 하고 안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고른 숨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일정하고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겼지만 점점 그 빈도와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가 친구들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두운 노름판에 있었다는 걸.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집으로 걸려오는 낯선 남자들의 톡촉 전화, 아내가 몰래 숨겨둔 대출 서류들을 발견했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락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치스러운 소비가 늘어갔고 카드 명세서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거액의 지출 내역이 찍혀 나왔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돈,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았던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이제는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 무렵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던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편찮으셨지만 늘 저를 향해 걱정보다는 따뜻한 웃음을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병문안을 자주 올 거라 믿으셨습니다. 며느리의 살가운 위로를 기다리셨죠.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의 병원보다 노름판을 택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머니께 같이 가보자고 말하면 아내는 몸이 안 좋다, 급한 약속이 있다며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정작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애미도 바쁘겠지, 괜찮다 사실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손주가 있으니 나아질까 하며 끝까지 아내를 믿고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방에 급한 볼일이 있어 집을 이틀 비울 예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나와 아내는 크게 다퉜습니다. 제발 도박만은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말로는 안 한다 했습니다. 그 싸늘한 눈빛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던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짧은 이틀 동안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 즉 장모님과 함께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익숙했던 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그 싸늘하고 낯선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다 놓은 소파도
우리가 함께 보던 TV도 아내의 웃음소리가 담겨있던 모든 가구와 짐들 그리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사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미안함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말 못해서 미안하다 자네가 이해해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 이걸 이해할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이 지독한 인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무단 이사 사건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전화는 오직 돈을 요구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산처럼 높게 쌓인 서류, 철제 서랍이 내는 작은 소음, 그리고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제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위자료 요구액이 1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없이 담담했습니다. 그 숫자가 종이에 적힌 건 단지 잉크일 뿐인데 제 심장에는 거대한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 뒤로는 변호사의 입술만 뻐끔거릴 뿐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 분노가 뒤섞여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참고 살아라. 그래도 한 번 맺은 인연인데 지금 이혼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제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지 않은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는 위로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소송이 지리하게 진행되던 와중에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쩌면 아들 내외의 불화가 어머니의 병을 더 깊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스산한 가을 바람이 병실의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그 틈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합의금 1억은 내가 줄게. 그러니 더 이상 그 일로 힘들어하지 마라.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혼자 수없이 되뇌며 준비해온 대답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만 있었습니다. 그 돈의 무게보다 아들을 위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그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하얀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속의 거대한 허전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세상은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방은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빛, 책장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 그리고 사진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 앞에 놓인 작은 옷반지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던 것이었죠. 그 후 1년 동안 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지냈습니다. 소송은 결국 어머니의 도움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끝에는 기쁨도 안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상실감과 허무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웃음을 잃었고 세상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지인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천도제를 한번 해드려. 내 마음도 좀 가벼워질 거야.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의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를 본 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그저 따뜻하게 웃고만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다, 다 괜찮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도제 날 당산하는 짙은 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푹소리와 징소리가 번갈아가며 심장을 울렸고 무당의 알아들을 수 없는 연불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무당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엄숙하게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무당이 춤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시끄럽던 모든 소리가 멎고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입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혼은 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저와 돌아가신 어머니 단 둘만이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다른 가족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무당은 잠시 휘파람을 불고 저를 꿰뚫어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1억은 좋냐? 어머니와 나만이 둘만 했던 얘기를 단 한 번도 세상에 말하지 않았던 얘기를 무당이랑 말했던 것처럼 말을 하는데, 목소리는 분명 처음 보는 무당의 것이었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제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남긴 마지막 약속을 지키셨는지, 아들인 제가 그 약속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육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안부를 묻고 상처를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사랑과 믿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삶 한 조각을 내 삶 속에 온전히 담아내는 일이니까요. 그 무게와 책임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혹시 내가 겪었던 이런 일을 여러분은 겪어보셨습니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